총석인 시진핑 스끈평, 우리나라 발음으로 스끈평 주석에 한번 그 미국 대통령이랑 만나가지고 옛날에 이제 친분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지금의 바이든 대통령이랑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대요. 중국은 2035년. 안녕하세요, 막내 오빠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이 동영상을 들으면서 영어 공부랑 제2외국어, 중국어를 동시에 익힐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러면은 먼저 이건 오늘 강의는 번외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2외국어로서 꼭 중국어를 선택해야 되냐? 왜 그래야만 되냐에 대해서 오늘은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그 목적으로 이 동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게 되었는데요. 제2외국어로서의 중국어는 물론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동영상을 시청한다는 가정하에 영어를 배우면서 동시에 익힐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 중국어를 선택하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더 이상의 말씀은 생략하도록 하고, 제2외국어로서 중국어를 선택하면은 도대체 나한테 들어오는 이득, 득실이 뭐냐 라는 거에 대해서 좀 오늘은 설명해 드리려고 이런 번외편을 한번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영어를 왜 배우나요? 영어를 왜 배웁니까?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이라는 현재의 국제 질서를 주도하는 나라가 사용하는 언어가 영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중국어를 제2외국어로 선택한다는 의미는, 다시 말하면은 미국만큼의 어떤 그 중요성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훨씬 더 이용하기에는, 우리가 앞으로 국제화 시대에 살아가기에는 훨씬 더 유용한 언어이기 때문에 선택해서 배우고 머리 싸매고 학습하려고 하는 그 이유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선 먼저 현실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제2외국어로서 중국어는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떠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보시죠. 저희가 수능을 이제 수학 능력 시험, 대입 수학 능력 시험을 보면은 외국어 영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외국어 영역이라고 쓰고 실질적으로는 영어를 보죠. 굉장히 모순적이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외국은 미국인의 그런 어떤 느낌이 있잖아요. 사실 물론 그렇진 않지만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외국어 영역이라고 쓰고 영어를 푸는 현재의 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제2외국어 영역이 따로 존재를 하잖아요. 제2외국어 영역을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요건데요. 일단은 제가 한자로 썼습니다. 뭐 말씀은 계속 드리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저는 참고로 정체자를 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국어를 앞으로 제가 이제 강의를 해드리겠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중국 대륙에서 쓰이는 언어는 간체자라는 언어를 많이 쓰거든요. 하지만 저는 정체자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 이유는 나중에도 지금 강의 후반부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체자가 대세가 될 거고 앞으로는, 그리고 정체자를 배우면은 훨씬 더 유식해 보이면서 동시에 간체자를 배우는데 6시간이면 끝나요. 제가 장담하는데 정체자를 익히고 난 다음에 간체자를 배우려고 하면은 정체자를 간략하게 만든 게 간체자이기 때문에 그게 6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정체자를 미리 배우는 게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계속 정체자를 쓰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생각이고요. 독일어, 불어, 프랑스어, 서바나어, 에스파냐, 서바나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아라사어, 러시아어, 월남어, 베트남어, 아랍어, 한문, 이렇게 9가지를 제가 찾아보니까 수능 그 제2외국어 영역에 이렇게 9가지 영역에 제2외국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가장 많이 그 차지하고 있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수험생들이 가장 많은 언어를 선택하는 비율을 찾아보니까 아랍어가 제일 높아요. 의외이긴 하겠지만 이거는 약간 좀 어떤 우리나라 교육 현실의 어떤 모순점이랑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인데, 이제 아랍어가 워낙에 생소하니까 문제가 엄청 쉽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하면은 점수를 높게 얻는 어떤 좀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의 편법식으로 아랍어를 선택하는 게 있고, 그런 사실을 좀 배제했을 때 실질적으로 수험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언어를 찾아보니까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한문, 이렇게 네 가지 언어를 제일 많이 선택합니다. 그 이유는 즉슨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웃 국가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가장 클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랑 이웃 국가이다 보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듯이 교류가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공통점으로 더 배우기 쉽고 다가가기 쉽다라는 그 장점도 있는 것 같고, 현재 그러니까 우리도 이미 그 제2 외국어로서 충분히 중국어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가지고 알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거를 한번 알아봤고요. 그리고 더 현실적인 것, 그 수출 비중을 알아봤어요, 제가. 우리나라는 약간 수출 국가잖아요. 우리나라의 수출 비중이 과연 그 다른 나라가 얼마씩 차지하나, 저도 이제 자세히 찾아보진 않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굉장히 좀 많이 알아봤거든요. 그랬더니만 이런 식으로 그 가장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 중국어를 사용하는 국가에 대해서 한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여기 찾아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신자포라고 해서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는 우리나라 대중 수출, 그러니까 그 대외 수출 비중이 100이라고 하면은 2를 차지한대요. 그리고 타이완, 대만이죠. 대만입니다. 대만이 4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향항이라고 해서 샹강, 홍콩입니다. 홍콩이 6을 차지한대요. 이게 아시겠지만 중국인데요. 중국이 25를 차지합니다. 중국이 25를 차지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제가 쓰는 네 가지 국가가 그 중국어를 사용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까 전에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체차를 지금 말씀드린 이유가 중국만 공략하자는 의미가 아니에요. 제2외국어로서의 중국어라는 의미는 중국어 더하기 여기는 지금 다 그 정체자를 쓰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 정체자를 배우면은 중국 대륙을 포함해서 다른 중화권 국가들까지 다 우리가 그 유용하게 나중에 중국어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정체차를 이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린다는 그 의미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대외 수출 비중이 100이라고 치면은 지금 25, 12, 12 얼마야? 37입니다. 거의 40에 가까운 비중이거든요. 여기다가 더해서 뭐 우리가 일본 이거는 순수한 정말 대외 무역 비중을 차지하는 건데, 거기다가 더해서 일본이나 이런 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뭐 일본의 경제가 아무리 침체가 된다고 해도 우리나라에서 계속 일본어에 대한 수요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직접적인 수치상으로의 그런 무역 비중을 떠나서 그 일본과의 문화 교류도 우리가 되게 상당히 많잖아요.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우리한테 활발하게 교류가 되고, 그 다음에 문화 면에서도 교류가 되고, 특히 이제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좀 근대화가 빨리 이루어졌기 때문에 학문에 있어서 좀 그 서양의 학문을 좀 먼저 들여와서 연구를 한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참고를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문에 있어서 번역이나 통역이나 아니면은 학문에 대한 연구 때문에 대한 일본어 수요도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것까지 합친다면은 중국도 역시 우리나라랑 역사적으로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100 중에 50은
중국과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이 저는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외에 대한 무역과 더하기 어떤 교류에 대한 방면으로서의 중국어 수요를 따지자고 하면은 100 중에 50은 거의 중국어에 대한 수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런 현실만 고려하더라도 영어 더하기 제2외국어로서 중국어를 선택하는 거는 뭐 거의 필수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추천드리면서 동시에 이 강의를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서 그 영어랑 중국어를 동시에 익힐 수 있게 만들어 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이제 충분히 알았어. 어? 제2 외국어로서의 중국어가 괜찮다. 이제 선택을 한번 해볼 만하다. 거기까지는 이제 납득이 가. 근데 그러면 이거는 한번 어떨까요? 제1 외국어로서 중국어를 선택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제가 이 생각을 꺼냈던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어 수능 같은 데 보면 외국어 영역이라고 쓰고 영어 문제를 풉니다. 이 말인 즉슨 외국어라는 말과 영어라는 말은 엄연히 다른 말이지만 이미 영어가 너무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어로 그냥 통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외국 사람을 만나면은 자연스럽게 영어를 꺼내게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지금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우리한테? 왜 우리가 저 지구 건너편에 있는 나라의 말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려워 죽겠는데.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나라의 말을, 그 영어라는 말을 쓰고 있는 나라가 현재의 그 세계 질서, 국제 질서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국제 질서를 주도한다는 말은 모든 것에 있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무역이나 이런 것도 다 포함해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이 세계의 어떤 역사를 끌고 간다는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국제 정세에 대해서 뭐 기사나 이런 걸 좀 읽어보셨거나 들어보셨다면은 아시겠지만 중국이 미국의 자리를 노린다. 중국이 미국의 패권을 노린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어를 하면서 그들의 힘을, 중국의 힘을 억누르려고 노력하고 있다. 뭐 이런 기사를 듣거나 뭐 어떻게 보거나 이렇게 많이 해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조금이라도 국제 정세에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그 일례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짐 로저스라는 그 미국의 한 투자의 어떤 귀재가 있대요. 그 선생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끝났고 중국의 시대니까 앞으로 중국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투자를 진행하라. 그러면은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지금 중국 대륙을 중국어스럽게 말하면은 영도하고 있는 주도하고 있는 리더라고 하죠. 중국 대륙을 영도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의 총석인 시진핑, 스끈평, 우리나라 발음으로는 스끈평 주석에 한번 그 미국 대통령이랑 만나가지고 옛날에 이제 친분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지금의 바이든 대통령이랑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대요. 중국은 2035년이면은 미국을 따라잡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그 바이든 대통령이 한번 언론에서 언급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런 면이 보면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도 조금이라도 아마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시면은 대내적으로나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나 거기에 대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세계를 영도하는 그 지위에 대한 어떤 도전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그 미국과 중국이 그 공격과 수비에 대한 그 대항 수단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아마 아실 거예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연구분들의 결과가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한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미국 일단은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의 어떤 국제 질서를 영도하는 지위에 오른다는 거를 한번 알고 싶으면은 제 생각에는 미국이 어떻게 그 국제 질서에서 제 1위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나를 좀 먼저 파악하면은 좀 그 다음에 지위를 노리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도 좀 파악하기 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한번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도 맨 처음부터 세계 1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았죠. 당연히. 아시겠지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영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이라는 나라가 원래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해서 국제 질서를 가지고 있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잘 그리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여기 유라시아 대륙입니다. 유럽과 러시아 그리고 우리나라 여기가 이제 중국이죠. 여기가 이제 아메리카 대륙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은 원래 여기까지 있었는데 그 19세기 중반에 이 지금의 LA 쪽과 텍사스 쪽 여기를 프랑스한테 구입하고 멕시코한테서 전쟁을 일으켜서 빼앗습니다. 이게 바로 서부 쪽이 미국의 입장에서 서부잖아요. 서부 개척 시대가 열려요. 우리나라에서 영화 같은 거 보통 고전 영화 많이 보면은 그 막 카우보이들이 막 이렇게 총 쏘고 이런 그 시대거든요. 이게 그 시대의 일상을 다룬 거가 바로 그 서부 개척 시대 그 카우보이 영화인데 이때부터 이미 자원이 여기서 금광이 발견되면서 어마어마하게 폭증되면서 이제 잠재력이 점점 확보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미국이. 근데 그 당시에는 이런 잠재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그 사실을 모두 다 알고 있지만 여기 영국이 있잖아요. 여기 영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어떤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시점에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미국이 자신들의 지위를 넘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지금 굉장히 좀 재밌는 거는 그런 생각이 지금 현재 있어서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좀 비슷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절대적인 강자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에 미국을 못 따라잡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대다수가 가지고 있는데 재밌는 거는 이 당시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영국이라는 나라는 절대로 해가 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잠재력을 가지든 말든 그것은 부차적인 요소일 뿐이다. 굉장히 유사한 측면이 많아요. 현재의 시점과. 또 어쨌든 이제 미국은 그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 가지고 세계를 제패하는 지위에 올랐는데 이때 서부 개척 시대 그러니까 이때부터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미국한테 도전했던 나라들을 한번 보면은 현재 중국이 미국한테 도전하는 입장인 것처럼 보이니까 현재 그러니 그거를 한번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이 이제 잠재력을 가졌습니다. 서부라는 서부지대를 가지게 되면서 미국이 잠재력을 가졌습니다. 자, 미국한테 대항하는 나라 누굴까요? 첫 번째는 독일입니다. 독일은 히틀러라는 그 굉장한 그 군국주의라고 하죠. 그 군국주의를 기치로 삼은 어떤 독재자가 나타나면서 그 유럽을 그 자신의 발 아래에 두려고 하는 그 전쟁을 벌입니다. 그러다가 그 유럽만 생각을 했는데 예상치 않게 미국에서 아메리카 대륙에서도 이렇게 오는 바람에 그 서로 패권 경쟁을 다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도 모르게 패권 경쟁에 휘말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독일이 미국을 왜냐면 미국이 이미 이 당시 때부터 19세기 중반 때부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을 보면은 이미 이때부터 그 경쟁을 도전을 한 셈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길게 설명하기 좀 힘드니까 독일이 이제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는데 미국이 그걸 끝냈어요. 실질적으로 참전을 하면서 군사 군자거든요. 군사적인 대응으로 제압을 시킵니다. 독일을. 그리고 2차적으로 미국한테 도전하는 국가가 어느 국가였냐면은 우리가 흔히 소련이라고 하는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러시아의 전신이죠. 소련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냉전 시대를 열면서 미국한테 패권을 도전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도 어마어마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뭐 전쟁을 불살르면서 이제 진행이 됐는데 이때도 미국은 이거를 없앴습니다. 소련을. 어떤 식으로 없앴냐 이번에는. 무역에 있어서 자본주의를 따라올 수 있는 그게 없거든요. 근데 이제 소련은 거기에 대해서 힘을 못 갖춘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소련도 대항을 했는데 졌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국가가 어느 국가냐? 일본입니다. 지금은 많이 잊혀졌지만 일본은 19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어마어마한 그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미국을 제친다는 말이 아무도 정말 거기에 의심을 안 할 정도가 있었다고 해요. 그 어느 순간에는 결국엔 제친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고속 성장을 이루고 워낙에 강국이 되어가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근데 일본은 뭐 사실 어떤 경쟁이라고 할 것도 없는 게 미국에서 일본을 일방적으로 누를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누를 수 있었냐면은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이제 미국한테 항복을 하면서 사실상 뭐 속국의 지위에 있었던 거죠. 일본 천황이 그 공격하는 미국의 메가더 장군 앞에서 항복서에다 서명하는 그 순간 이미 일본은 속국의 지위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하라는 대로밖에 할 수 없어요. 계속 일본이 그 어떤 양질의 제품으로 미국 시장을 진출하면서 시장의 지위까지 흔들리게 만드는 순간이 오니까 미국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플라자 협의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화 가치를 올리는 거예요. 그냥 인위적으로. 엔화죠. 그러니까 재밌는 게 여러분들 이런 것도 참 제가 앞으로 강의하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그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전부 다 같은 문화권이에요. 교류가 많거든요. 그래서 다 다른 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알고 보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거를 화폐 단위로 쓰거든요. yuan이라고 해가지고 원. 우리나라는 이걸 써요. 500만 원, 1000만 원, 원. 일본은 이걸 씁니다. 일본 발음으로 N이라고 하거든요. 전부 다 같은 단어예요. 전부 다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정자체인데 이게 이제 약간 속자. 그러니까 편하게 쓰려고 하는 그게 이제 그 통용이 된 거죠. 그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다 똑같은 발음이고 다 똑같은 화폐 단위인데 이게 우리나라 그 약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교류가 중간에 끊어진 적이 좀 오래 있다 보니까 전부 다 생뚱맞은 걸로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다 똑같은 한자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알면은 중국어를 익히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거든요. 이게 그 앞서 말했듯이 제가 저번 강의를 참고하면은 알겠지만 네덜란드 사람들이 영어를 배우는데 절대로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 말이 그 말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말도 사실 일본어랑 중국어랑 똑같은 거나 다름없어요. 물론 아주 똑같진 않겠죠. 약간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뭐 좀 더 깊게 들어가자면은 뭐 고리버고 우리는 교차버고 약간 좀 그런 막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냥 어쨌든 간에 교류를 많이 했다 보니까 공통점이 많아요. 근데 잠깐 딴 길로 샜는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본은 이제 그 미국이 자꾸 불안하니까 자기 시장을 침범하는 것처럼 이제 그게 가시화되고 점차 위협이 되니까 그냥 협정서 하나를 쓰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엔화를 가치를 폭등시키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일부 아마 들어보신 분은 있겠지만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말이 있어요. 일본에 그 말이 있거든요. 플라자 합의를 하고 나서 더 이상 가격 경쟁력이 없어진 거예요. 제품이 일본 제품이. 우리도 지금 일제라고 하는 그 단어가 아직까지도 좀 약간 굉장히 좋은 단어라는 식으로 좋은 품질의 상품이라는 식으로 좀 약간 아직까지도 인식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 일제가 일본산 제품이 너무 비싸져 버리니까 이게 순식간에 경쟁력을 잃어버리면서 시장이 붕괴되는 거예요. 투자한 거에 비해서 들어오는 게 없다 보니까 수입이 없다 보니까 부동산이 붕괴되기 시작하고 경제 성장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잃어버린 10년이 돼버리면서 미국을 추월하는 거는 더 이상 옛날 말이 되고 더 이상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미국한테 도전을 하는 나라가 또 다가옵니다. 그게 바로 중국이거든요. 중국을 지금 미국이 아, 어떻게 지금 물리치려고 하냐? 아까 전에 말했듯이 독일은 군사적으로 물리치고 소련은 무역으로 물리치고 그 일본은 화폐 조정을 통해서 금융으로 물리쳤습니다. 중국은 기술로 지금은 기술 전쟁입니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반도체를 뭐 제약하네, 뭐 중국산 휴대전화를 더 이상 미국에서 못 쓰게 하네 이런 얘기가 다 이런 이 두 글자 안에서 지금 노는 거예요 사실상. 일본을 물리치고 나서 미국이 자신들이 군사용으로 쓰던 인터넷 산업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도 인터넷 산업이 굉장히 발달돼 있잖아요. 거기서 4차 혁명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리들이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건데 그 기술을 지금 중국한테 더 이상 뺏기지 않고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중국이 개발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지금 성공하면은 중국은 아마 다른 나라들처럼 독일, 소련, 일본처럼 미국에 무너질 겁니다. 그러면은 미국이 뭐 적이라는 그 영원한 패권 국가가 될 거라는 그런 어떤 이론에 맞는 거죠. 근데 만약에 중국이 이 기술 대항에 대해서 독자적인 체제를 구축하면서 미국보다 좀 더 우수한 기술을 개발을 한다면은 미국은 무너집니다. 100%. 그럼 이제 중국이 아까 전에 말한 제1 외국어로서의 중국어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도래한 거죠. 근데 이게 될 거냐 안 될 거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사견이지만 아마 이거는 그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국의 지위는 아마 오르긴 힘들 거예요. 중국은. 근데 중국이 지역적으로 아마 패권 국가가 될 거라는 사실은 거의 사실일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게 답이 나오거든요. 사실. 뭐 더 어렵게 연구를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중국이 미국처럼 왜 세계를 영도할 수 없냐? 세계를 영도하는 국가가 될 수 없냐? 왜 그러냐면은 아주 간단해요. 그거는. 중국은 기본적으로 미국처럼 미국은 애시당초 자원이 부족한 그냥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의 집단 부락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끊임없이 어떤 것을 개발하고 만들어내고 자원을 쟁취하고 이런 식으로 팽창을 했던 국가예요, 사실상. 근데 중국은 기본적으로 그 워낙에 넓은 땅에 없는 게 없어요. 여기에는 다 있다 보니까 그 팽창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 시점에서는 물론 더 팽창할 이유가 있다고 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어떤 자신들의 관습이나 이런 문화적인 이런 역사적인 습성상 이게 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넘어가면은 힘들다라는 게 왜 그러냐면은 이미 여기에 풍족하게 자원이 있고 중요한 거는 여기에 풍족하게 자원이 있다 보니까 인구가 엄청납니다. 지금 인구가 15억인데요. 인구가 15억입니다. 인구가 15억이면요. 이거는 그냥 한 나라라고 하는 게 사실 좀 이상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5천만 명이고, 뭐 일본이 1억이고, 미국이 3억 명이고 이렇거든요. 저기 영국이 뭐 3천만 명, 5천만 명, 뭐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프랑스가 7천만 명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현대 의미의 국민국가의 의미는 아니에요, 확실히. 15억이거든요. 이거는 좀 그런 의미의 나라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나라를 넘어서 다른 나라까지 관리를 한다? 미국처럼? 불가능해요, 절대로. 그렇게 관리를 하다가는 여기가 먼저 무너지거든요. 여기서 이미 반란이 생겨요. 다른 데를 관리하다가는. 그럴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래가지고 미국처럼 막 여기저기 군사를 막 주둔시키면서 그렇게 하는 거는 불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근데 아마 이런 측면까지 갈 거예요. 만약 이 미국의 기술 대항에서 성공하면은 중국은 그 현재 동아시아라고 불리는 그 지역에 대한 패권은 아마 행사를 할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거는 그거는 아마 저기 확실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은 기술 대항에서 만약에 미국이 패배를 하게 되면 더 이상 우리나라에도 주한 미군이 있죠.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뭐 그밖에 대만이나 괌이나 이런 데 있을 이유가 없어져요. 미군이. 그러니까 미군이 철수를 할 거예요, 아마. 왜냐면은 자기네 나라도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가 아니라, 그러니까 미군은 기본적으로 서양의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서양의 세계가 따로 있어요. 유럽연합이라는 세계도 있고, 나토군이라는 세계도 있는 것처럼, 각각 지구라는 거는 워낙에 넓다 보니까 각각의 지역마다 지역권이 이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지키는데도 빠듯하면은 여기는 아마 더 이상 그렇게 하기가 힘들 거예요. 관리하기가. 그러면은 이쪽은 이쪽에서 가장 힘센 국가가 이쪽을 관리를 해야 될 텐데 중국밖에 없죠, 사실. 아주 냉정하게 말하면. 그래서 습근평 주석이 이제 미국이 오바마 대통령 시절 때 오바마 대통령이랑 한번 회담을 가졌을 때 그 얘기를 한 게 바로 그 의미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태평양은 미국과 중국이 나눠 가져도 충분할 만큼 넓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어, 중국이 미국을 대신해서 세계를 국제 질서를 영도할 거다 이렇게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근데 아마 하와이, 싱가포르 그리고 여기는 아마 바뀔 수 있겠지만 파키스탄 아니면 아프가니스탄 더 나가면 이란 여기까지 이 정도까지는 아마 관리를 하는 그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저서의 문명의 충돌이라는 저서를 한번 뭐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게 아마 우리 앞으로 미래가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은 조심스럽게 해보긴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게 가장 유사할 것 같아요. 우리의 다음에 대한 결과.
뭐 이런 거는 원래는 냉전 시대에는 그 이념의 싸움이어서 그게 나눠지다가 냉전 시대가 종료되면서 다음으로 이제 싸워야 될 건덕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어떤 싸워야 될 명분이 이제는 각 역사적 그 지역에서 계속 발달된 문명으로 이제 싸운다는 그 얘기거든요. 문명의 충돌이라는 게. 근데 아마 거의 유사하게 이 동아시아라고 불리는 쪽은 이런 식으로 아마 묶여서 중후 무역 단일화 창구가 아마 생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좀 살짝 좀 어려워지는데 뭐 이거는 그냥 몰라도 됩니다. 단일화 창구가 생겨서 아마 무역이 이런 식으로 단일화로 다른 세계랑 연결되지 않을까 저는 이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계 패권을 얻기에는 힘들겠지만 이렇게 된다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제일 외국어로서의 중국어는 뭐 이제 필수가 되는 사회일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제가 봤었을 때는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그 중국이 미국의 그 도전에서 살아남았을 때 얘기고 그러면 당연히 제일 외국어로서 중국어를 배워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렇다면은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만약에 미국한테 이제 졌어 기술 패권을 딱 미국이 잘 방어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몰락의 길을 걷는 거예요. 다른 국가처럼 독일, 소련, 일본처럼 그러면은 중국은 어떤 선택지가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몰락의 길을 걸었을 때 일본보다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지금 현재 국제 질서도 사실 그 중국이 상임 이석 중에 하나잖아요. 5개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을 물리친 승전국에 대한 지위인데 절대적인 지위를 부여한 건데 미국, 프랑스, 영국, 러시아, 중국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위치도 일본보다 높거든요. 상임이사국 이런 지위가 벌써 국제 질서 지위가 그러니까 아마 몰락을 해도 일본보다는 높은 지위에서 그러니까 현재도 일본어에 대한 수요가 우리나라 입장에서 있잖아요. 아마 요거보다도 더 높게는 가지 않을까. 그러면은 제2 외국어로서의 중국어는 좀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이제 아마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어느 하나의 그 특화된 국가로서 아마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대항해서 몰락했다고 해서 다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에도 있고, 뭐 러시아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근데 러시아는 조금 약간 그 미국의 입장에서 좀 삐딱선을 타서 그렇지. 어쨌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이나 과학 연구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미국한테 그 수요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금융 쪽에서 좀 수요를 해주는 거예요. 금융이나 이런 쪽이랑 부동산이나 그다음에 문화, 산업 이런 데서 미국에 계속 아이디어나 이런 연구 결과를 계속 주는 그런 거거든요. 중국도 아마 만약에 진다고 해도 이 미국의 하나의 어떤 부속품이라면 좀 너무 잔인하겠지만 어쨌든 국제 현실이 그러니까 부속품으로서 아마 작동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제 부속품이 어떤 부속품이 될 거냐면은 시장이 아마 될 거예요. 시장. 아까 전에도 말했죠. 15억이라고. 이게 미국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군침거리죠. 이거 아마 시장에 대해서 굉장한 그 개방을 요구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득을 다 가져갈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 시장에 대한 부속품으로 아마 소비 시장으로 옛날에는 중국이 이제 그 세계의 공장이라고 해서 그 단순 제품을 만드는 거에 대한 수요로서 중국이 필요했다면 아마 미국에서 패배한 중국의 모습은 시장 역할로서의 아마 부속품으로 아마 이용이 될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쨌든 간에 이런 두 가지로서도 충분히 세계 경제에 있어서 커다란 그 장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제2 외국어로서의 중국어도 충분히 매력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보안 편으로 해가지고 그냥 번외로 해서 그 제2 외국어로서의 중국어는 어떤가 혹은 제1 외국어로서의 중국어는 어떤가 라는 점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음 강의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영어랑 중국어를 동시에 익힐 수 있는 방법을 대해서 강의를 크게 한번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전체 일정에 대해서 그 강의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를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해가지고 다음에도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